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 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을 끌어당길 수 없다.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 본 적이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그는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가난의 진동 속에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파수를 바꿔야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밥 프록터 부의 확신, 지은이 밥 프록터, 옮기니 김문주, 발행 비즈니스북스입니다. 기억하라.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 전설적인 자기계발의 구루 밥 프록터. 매회 전석 매진을 기록한 그의 단독 세미나에서만 공개됐던 부의 확신. 1984년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설적인 자기계발 구루가 된 밥 프록터는 앤드류 카네기의 현대 성공과학 유산을 계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년 넘게 잠재의식의 힘을 연구해온 그는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주파수를 만날 때 강력한 힘이 발생한다는 진동의 법칙을 주창했습니다. 1. 돈, 인간관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위치한 주파수에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만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밥 프록터 부의 확신은 그가 밝혀낸 진동의 법칙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잠재의식의 습관, 즉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또 부와 성공을 부르는 패러다임을 갖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만이 가진 6가지 놀라운 지적 능력과 그 사용법을 들려줍니다.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원하는 부와 성공을 반드시 얻겠다고 다짐했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잠재의식의 힘으로 그 목표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그러한 행동들로는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대로 살도록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자 풀의 집합체다. 유전자는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한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쯤에서 대부분 사람이 이해하기를 포기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를 알려주는 세미나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이 생각을 떠올리며 충격을 받았다.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해왔는데도 나 역시 그 원리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사실 이 주제는 학교에서, 아니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심지어 아기도 배울 수 있다. 인간은 지성을 높이는 데 집착했고 깨우침을 얻는 데는 소홀했다. 두세 가지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딴 사람도 어떻게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는 깨우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깨우침이 핵심이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으로 신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깨우치고 싶어 한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그 깨우침은 우리의 성과에 더 많이 반영되고 깨우침이 부족할 때도 성과로 나타난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진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은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외부 조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바깥 세상에는 허락만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나아가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은 심은 대로 자란다. 당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곧바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완전히 연역적이다. 그 무엇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도덕관념도 없다. 잠재의식은 땅과 같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얼 나이팅게일이 가장 낯선 비밀을 통해 표현했듯 우리는 땅에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바로 곁에 독초인 까마중을 심을 수도 있다. 옥수수든 까마중이든 둘 다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자라날 것이다. 땅이 그렇듯 잠재의식도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강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쓰곤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세한 구석까지 모두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사람은 보통 여기서 끝낸다.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매일 아침 나는 문장 9개를 쓰고 녹음하는 일을 3번씩 반복한다. 그리고 이것을 동업자인 샌디 갤러거에게 보내는데 샌디도 똑같이 한다.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이런 반복과 공유를 통해 우리는 사업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루고 싶은 목표, 즉 비전을 강화한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회사를 꾸려가며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글을 쓰자.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말과 글로 그림에 색을 입혀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하자. 언젠가 한 미술가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꿈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 이런 비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는 것은 잠재의식을 통해 보편적 지성에 심는 것이다. 이 보편적 지성은 법칙대로 작용한다. 이것은 당신이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있든지 시카고 한복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 중의 법칙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새겨 넣으면 이 생각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의식에서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새기는 사이에 당신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반드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가를 물어라.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과학과 신학은 모든 것이 이미 여기에 어떤 상태로든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가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부가 어디서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유일한 전제 조건은 이것이다.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 돈, 지원, 사람 등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 있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로 마음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머무르며 내린 결정은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 이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주파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끌어당기는 대상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라디오나 전화기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내가 15살이었을 때 우리 집에 처음으로 전화기가 생겼다.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번호를 공유해서 쓰는 공동 전화였다. 왜 당시에는 공동 전화라는 걸 썼을까? 무한히 많은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일단 이 점을 짚고 넘어가자. 지금은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다. 세상에는 무한히 많은 주파수가 존재하기에 수백만 개의 전화번호도 존재한다. 우리가 쓰는 전화번호는 주파수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패러다임이 주파수다. 잠재의식 속 그림은 우리가 존재하는 주파수이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다가올지를 지시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었다.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이 나를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끌려올 것을 안다. 내가 온전히 필요로 할 때, 즉, 그 전도 그 후도 아닌 바로 그때 끌려올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새기고 느끼고 그려라. 여전히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나는 무한한 지성이나 신과의 한화됨에 관해 좀 더 깨우치고 싶다.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결국 깨우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정진해야만 한다. 자신이 욕망하는 가치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써야 한다.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면 반복을 통해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새기고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해야 한다. 네빌은 이를 결정적 상상이라고 불렀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미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육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때 지금의 의미란 이렇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본 순간,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이미 당신이 이룬 것처럼 여겨라. 때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모른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사람들의 95%가 똑같이 노력하지만 오직 5%만이 성공한다.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어야 한다. C형 목표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고 이전에 해봤던 그 무엇과도 다르지만 당신이 분명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집이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고 내가 원하는 업적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현실로 이룰 수단도 없다. 하지만 당신은 원한다. 바로 이 사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하고 진정한 전제 조건이다. 즉, 당신이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 즉, 내 안의 완벽성에서 비롯된다. 내 안에 완벽하고 영적인 DNA가 동기를 부여하고 진정으로 원한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1973년 일리노이주 글렌뷰시의
메이플우드 레인가에 있는 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이팅게일 코넌트에서 막 사직한 상태였고 가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혼자였다. 나는 펜을 꺼내 들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거야.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없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같이 일할 직원도 없었지만 내게는 생각이 있었다. 앤드류 카네기가 말했듯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두려운 것이든 숭배하는 것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형태를 곧장 갖추기 시작한다. 나는 이루고 싶은 일을 생각한 순간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 겪은 극심한 고통을 떠올렸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면서도 노트에 이렇게 썼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것이다. 지금 나는 전 세계 89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웠고 전 세계에 방송을 할 수도 있다. 세미나를 생중계하면 119개국까지 연결된다. 1973년 마음속으로 상상한 그림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다. 지금 나는 약 3,000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고 있고 이제 그 수가 10만 명이 되기를 원한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려면 멀었지만 지금 나는 마치 이루어낸 듯 행동한다. 내 의식 속에서는 이미 이뤘기 때문이다. C형 목표를 가지면 예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갈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앞만 내다보면서는 점을 이을 수 없다. 뒤를 돌아봐야만 점을 이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갈지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림을 품고 감정적으로 계속 이입할 때 그 방법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일단 상상의 왕국을 그리고 올바르게 확장하도록 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일단 그림만 그린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올 것이다. 이미 꿈을 이룬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15년도 더 전의 일이다. 나는 워싱턴주 밴쿠버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다. 금융 전문 변호사라는 한 여성이 찾아왔다. 이 여성은 내 세미나를 경영 관련 프로그램으로 듣고 참석했던 것이지만 실은 경영과는 상관없는 프로그램이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부자가 되는 과학이었다. 예상과 달랐지만 그녀는 세미나 내용에 푹 빠져버렸다. 그녀는 법학 박사 학위가 있었고 은행을 사고 팔거나 공공은행으로 바꾸는 일을 했다. 또 미국과 영국의 최고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녀는 내가 운영하고 가르치는 일에 반해서 내 회사에서 파는 모든 것을 사들였다. 그리고 3년 후 나의 동업자가 되었고 현재 회사 지분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그녀가 바로 프록터 갤러거 인스티튜트의 샌디 갤러거다. 그녀의 천재적 능력은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샌디는 돈을 잘 알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알지만 번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모른다. 더불어 회사가 매우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또 있다.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을 끌어당겼다. 갤러거와 나는 우리가 세운 스튜디오에서 능수능란하게 일할 수 있는 한 젊은이를 고용했다. 그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이었는데 무엇이든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원한다면
영국에서 전화기 하나로 미국의 스튜디오 상황 관리도 가능했다. 또 나는 TV 부문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감독도 만났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팀을 꾸렸다. 이들은 모두 내가 1973년에 그날 일리노이주 글렌뷰시의 집에서 쓴 문장 하나 때문에 끌려온 것이다. 그 문장을 쓴 뒤 나는 마치 그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네빌은 미래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현실이 된다라고 했다. 또 그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라 라고도 했다. 즉, 목표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언급한 순간 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결과로부터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충족된 욕망의 세계를 진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살고 싶은 방식을 담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패러다임을 세워라. 생각해보자. 인생의 모든 측면을 생각했을 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싶으며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그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해보자. 그리고 반드시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한다. 어렵다면 모든 문장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써보자. 나는 지금 땡땡 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혹자는 이런 방법이 너무 멀리 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한다. 그들은 목표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를 넘어선 목표는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이란 말은 참 우스운 단어다. 현실 역시 패러다임의 일부일 뿐이다. 생각해보라. 라이트 형제의 목표도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다. 언젠가 운이 좋게도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전 모두가 그의 목표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지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도를 넘어선 경우라면 곤란해질 수는 있다. 억지로 상황을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라톤을 뛸 만큼 몸 상태를 갖추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한다. 100만 달러를 벌기 위해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한다. 다만 그곳에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만 안다. 또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은 모두 다를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하나의 생각이고 하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잉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의 아기에게는 약 280일이, 내가 사는 캐나다에서 재배하는 당근은 70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혼의 씨앗, 즉 생각이 뿌리 내리기까지 얼마간의 잉태 기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당장은 추측할 뿐 보통은 틀리게 추측한다. 지금까지 나는 잉태 기간을 정확하게 추측해서 마음속으로 시각화한 날짜에 맞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2명 정도 봤지만 이런 일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법칙에 따라 노력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를 만들어라. 우리는 인생의 목표, 즉 침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를 가져야만 한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 움직일 때 모든 사소한 것은 마치 오리가 물을 튀기듯 튕겨 나갈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그 무엇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을 쓴 미래학자
조엘 바커에 따르면 미래의 모습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의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하려는 의지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애초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내 패러다임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스튜디오에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일을 10가지 쓴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패러다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 어떤 행동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려면 오래된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사람은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는 중이기 때문이다. 단단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그 목표는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가 된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만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정도여야 한다.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정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연습이 필요하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타고난다. 나 역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잘한다. 그 밖의 일들은 딱히 잘하지 않지만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아침 일찍 이 연습을 해보길 추천한다. 나는 하루 중 아침에 훨씬 창조적인 상태가 된다. 의사들이 아침 일찍 수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침에 의사들의 손길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환자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수용적이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떤 일을 하길 정말로 좋아할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분명 목표를 찾을 것이다. 좋아하기 때문에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도 있다. 미국 피닉스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의사가 내게 와서 일을 그만두려 한다고 말했다. 왜죠? 당신은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요. 최근 의료계는 엉망진창이에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갈아넣는데 돈은 더 적게 벌죠. 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나요? 저는 그 일을 좋아하거든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 아니고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만족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죠.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욕망은 능력을 꺼내는 열쇠다. 누군가가 해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지만 그 능력은 욕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톰 브레디처럼 미식축구를 할 능력이 없다면 그처럼 미식축구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욕망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소년일지라도 은행에 수백만 달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 설령 제프 베이조스만큼 돈을 갖고 싶다고 바라진 않더라도 말이다. 욕망이 있다면 능력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묻지 말자.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르러서야 그곳에 어떻게 올라야 하는지 알았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야 어떻게 비행기를 만드는지 알았다. 방법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AM 주파수에 맞춰놓고서 FM 음악을 듣길 소망한다. FM 음악을 듣고 싶다면 라디오를 FM 주파수에 맞춰야 한다. 자유롭길 원한다면 나에 대해 공부하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생각은 자유와 관련이 있다. 종종 사람들이 인생에서 뭔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좀 더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리라. 우리가 여는 세미나에서 샌디 갤러거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버릴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존중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빌 고브도 이렇게 말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 아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도 아닙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공부하는 것으로 되돌아가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나의 지적 능력에 비해 나의 감각이 맡은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큰 자유를 즐기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내가 만끽하는 자유는 1961년에 처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집어들었을 때 머물던 지점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당시 나는 26살이었고 살면서 책이라고는 한 장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책은 너무 두껍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우리 집에 훌륭한 서재를 갖췄고 책을 사랑한다. 독서를 사랑하게 됐고 책을 많이 볼수록 더욱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신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이해가 없다는 것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감옥에서 산다. 아치볼드 맥클리시가 쓴 연극 자유의 비밀에는 한 인물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돼지나 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여기까지 밥 프록터 부의 확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밥 프록터는 40년간 잠재의식의 힘을 연구해 왔으며 앤드류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을 계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에서 첫 번째로 소개된 인물로 부와 성공을 이룬 1%의 공통된 성공 법칙을 이해하고 몸소 실천하며 설파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의 이전 저서들은 절판되어서 중고책이 38만 원에 거래될 만큼 큰 깨우침을 주었던 책들이었는데요.
2022년 초에 작고한 저자의 유언과 같은 신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번 신간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과 진동의 법칙 등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담고 있는데요. 저자는 36년 전과 같은 논제로 책을 쓰지만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고 훨씬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같지만 실제 그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저술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을 말하는데요. 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과정을 요약하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정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결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욕망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가장 첫 번째가 됩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던 저자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땡땡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현재형으로 적고 상상을 통해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걷고 말하고 행동하며 결과에서부터 시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정한 규율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저자는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정한 목표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그에 따라 움직이도록 자신을 통제하고 규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녹음해서 매일 30일간 듣겠다라고 정하고 지켜 나가는 것이 있겠죠. 저자는 잠재의식에 새로운 생각들을 새기는 일이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만 머지않아 점차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잠재의식이 불편해하는 생각들로 새로운 목표를 세워 성장해 나가라 조언하는데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이어나가기를 권장합니다. 저자 또한 삶의 마지막까지 공부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의식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밥 프록터가 알려주는 부와 성공의 비밀,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두세 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런 행동들로는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대로 살도록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자 풀의 집합체다. 유전자는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한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쯤에서 대부분 사람이 이해하기를 포기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를 알려주는 세미나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이 생각을 떠올리며 충격을 받았다.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해왔는데도 나 역시 그 원리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사실 이 주제는 학교에서, 아니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심지어 아기도 배울 수 있다. 인간은 지성을 높이는 데 집착했고 깨우침을 얻는 데는 소홀했다. 두세 가지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딴 사람도 어떻게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는 깨우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깨우침이 핵심이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으로 신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깨우치고 싶어 한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그 깨우침은 우리의 성과에 더 많이 반영되고 깨우침이 부족할 때도 성과로 나타난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진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은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외부 조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바깥 세상에는 허락만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나아가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은 심은 대로 자란다.
당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곧바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완전히 연역적이다. 그 무엇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도덕관념도 없다. 잠재의식은 땅과 같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얼 나이팅게일이 가장 낯선 비밀을 통해 표현했듯 우리는 땅에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바로 곁에 독초인 까마중을 심을 수도 있다. 옥수수든 까마중이든 둘 다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자라날 것이다. 땅이 그렇듯 잠재의식도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강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쓰곤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세한 구석까지 모두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사람은 보통 여기서 끊는다.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매일 아침 나는 문장 9개를 쓰고 녹음하는 일을 3번씩 반복한다. 그리고 이것을 동업자인 샌디 갤러거에게 보내는데 샌디도 똑같이 한다.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이런 반복과 공유를 통해 우리는 사업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루고 싶은 목표, 즉 비전을 강화한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회사를 꾸려가며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글을 쓰자.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말과 글로 그림에 색을 입혀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하자. 언젠가 한 미술가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꿈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 이런 비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는 것은 잠재의식을 통해 보편적 지성에 심는 것이다. 이 보편적 지성은 법칙대로 작용한다. 이것은 당신이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있든지 시카고 한복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 중의 법칙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새겨 넣으면 이 생각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의식에서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새기는 사이에 당신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반드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가를 물어라.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과학과 신학은 모든 것이 이미 여기에 어떤 상태로든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가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부가 어디서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유일한 전제 조건은 이것이다.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 돈, 지원, 사람 등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 있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로 마음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머무르며 내린 결정은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 이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주파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끌어당기는 대상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라디오나 전화기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내가 15살이었을 때 우리 집에 처음으로 전화기가 생겼다.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번호를 공유해서 쓰는 공동전화였다. 왜 당시에는 공동전화라는 걸 썼을까? 무한히 많은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일단 이 점을 짚고 넘어가자. 지금은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다. 세상에는 무한히 많은 주파수가 존재하기에 수백만 개의 전화번호도 존재한다. 우리가 쓰는 전화번호는 주파수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패러다임이 주파수다. 잠재의식 속 그림은 우리가 존재하는 주파수이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다가올지를 지시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었다.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이 나를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끌려올 것을 안다. 내가 온전히 필요로 할 때, 즉 그 전도 그 후도 아닌 바로 그때 끌려올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새기고 느끼고 그려라. 여전히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나는 무한한 지성이나 신과의 한화됨에 관해 좀 더 깨우치고 싶다.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결국 깨우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정진해야만 한다. 자신이 욕망하는 가치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써야 한다.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면 반복을 통해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새기고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해야 한다. 네빌은 이를 결정적 상상이라고 불렀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미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육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때 지금의 의미란 이렇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본 순간,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이미 당신이 이룬 것처럼 여겨라. 때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모른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사람들의 95%가 똑같이 노력하지만 오직 5%만이 성공한다.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어야 한다. C형 목표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고 이전에 해봤던 그 무엇과도 다르지만 당신이 분명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집이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고 내가 원하는 업적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현실로 이룰 수단도 없다. 하지만 당신은 원한다. 바로 이 사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하고 진정한 전제 조건이다. 즉, 당신이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 즉, 내 안의 완벽성에서 비롯된다. 내 안에 완벽하고 영적인 DNA가 동기를 부여하고 진정으로 원한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1973년 일리노이주 글렌뷰시의 메이플우드 레인가에 있는 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이팅게일 코넌트에서 막 사직한 상태였고 가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혼자였다. 나는 펜을 꺼내 들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거야.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없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같이 일할 직원도 없었지만 내게는 생각이 있었다. 앤드류 카네기가 말했듯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두려운 것이든 숭배하는 것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형태를 곧장 갖추기 시작한다. 나는 이루고 싶은 일을 생각한 순간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 겪은 극심한 고통을 떠올렸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면서도 노트에 이렇게 썼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것이다. 지금 나는 전 세계 89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웠고 전 세계에 방송을 할 수도 있다. 세미나를 생중계하면 119개국까지 연결된다. 1973년 마음속으로 상상한 그림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다. 지금 나는 약 3,000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고 있고 이제 그 수가 10만 명이 되기를 원한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려면 멀었지만 지금 나는 마치 이루어낸 듯 행동한다. 내 의식 속에서는 이미 이뤘기 때문이다. C형 목표를 가지면 예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갈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앞만 내다보면서는 점을 이을 수 없다. 뒤를 돌아봐야만 점을 이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갈지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림을 품고 감정적으로 계속 이입할 때 그 방법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일단 상상의 왕국을 그리고 올바르게 확장하도록 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일단 그림만 그린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올 것이다. 이미 꿈을 이룬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15년도 더 전의 일이다. 나는 워싱턴주 밴쿠버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다. 금융 전문 변호사라는 한 여성이 찾아왔다. 이 여성은 내 세미나를 경영 관련 프로그램으로 듣고 참석했던 것이지만 실은 경영과는 상관없는 프로그램이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부자가 되는 과학이었다. 예상과 달랐지만 그녀는 세미나 내용에 푹 빠져버렸다. 그녀는 법학 박사 학위가 있었고 은행을 사고 팔거나 공공은행으로 바꾸는 일을 했다. 또 미국과 영국의 최고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녀는 내가 운영하고 가르치는 일에 반해서 내 회사에서 파는 모든 것을 사들였다. 그리고 3년 후 나의 동업자가 되었고 현재 회사 지분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그녀가 바로 프록터 갤러거 인스티튜트의 샌디 갤러거다. 그녀의 천재적 능력은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샌디는 돈을 잘 알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알지만 번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모른다. 더불어 회사가 매우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또 있다.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을 끌어당겼다. 갤러거와 나는 우리가 세운 스튜디오에서 능수능란하게 일할 수 있는 한 젊은이를 고용했다. 그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이었는데 무엇이든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원한다면 영국에서 전화기 하나로 미국의 스튜디오 상황 관리도 가능했다. 또 나는 TV 부문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감독도 만났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팀을 꾸렸다. 이들은 모두 내가 1973년에 그날 일리노이주 글렌뷰시의 집에서 쓴 문장 하나 때문에 끌려온 것이다. 그 문장을 쓴 뒤 나는 마치 그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네빌은 미래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현실이 된다라고 했다. 또 그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라 라고도 했다. 즉, 목표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언급한 순간 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결과로부터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충족된 욕망의 세계를 진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살고 싶은 방식을 담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패러다임을 세워라. 생각해보자. 인생의 모든 측면을 생각했을 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싶으며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그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해보자. 그리고 반드시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한다. 어렵다면 모든 문장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써보자. 나는 지금 땡땡 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혹자는 이런 방법이 너무 멀리 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한다. 그들은 목표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를 넘어선 목표는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이란 말은 참 우스운 단어다. 현실 역시 패러다임의 일부일 뿐이다. 생각해보라. 라이트 형제의 목표도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다. 언젠가 운이 좋게도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전 모두가 그의 목표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지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도를 넘어선 경우라면 곤란해질 수는 있다. 억지로 상황을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라톤을 뛸 만큼 몸 상태를 갖추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한다. 100만 달러를 벌기 위해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한다. 다만 그곳에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만 안다. 또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은 모두 다를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하나의 생각이고 하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잉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의 아기에게는 약 280일이, 내가 사는 캐나다에서 재배하는 당근은 70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혼의 씨앗, 즉 생각이 뿌리 내리기까지 얼마간의 잉태 기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당장은 추측할 뿐 보통은 틀리게 추측한다. 지금까지 나는 잉태 기간을 정확하게 추측해서 마음속으로 시각화한 날짜에 맞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2명 정도 봤지만 이런 일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법칙에 따라 노력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를 만들어라. 우리는 인생의 목표, 즉, 침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를 가져야만 한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 움직일 때 모든 사소한 것은 마치 오리가 물을 튀기듯 튕겨 나갈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그 무엇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을 쓴 미래학자 조엘 바커에 따르면 미래의 모습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의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하려는 의지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애초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내 패러다임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스튜디오에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일을 10가지 쓴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패러다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 어떤 행동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려면 오래된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사람은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는 중이기 때문이다. 단단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그 목표는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가 된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만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정도여야 한다.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정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연습이 필요하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타고난다. 나 역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잘한다. 그 밖의 일들은 딱히 잘하지 않지만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아침 일찍 이 연습을 해보길 추천한다. 나는 하루 중 아침에 훨씬 창조적인 상태가 된다. 의사들이 아침 일찍 수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침에 의사들의 손길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환자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수용적이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떤 일을 하길 정말로 좋아할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분명 목표를 찾을 것이다. 좋아하기 때문에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도 있다. 미국 피닉스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의사가 내게 와서 일을 그만두려 한다고 말했다. 왜죠? 당신은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요. 최근 의료계는 엉망진창이에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갈아 넣는데 돈은 더 적게 벌죠. 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나요? 저는 그 일을 좋아하거든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 아니고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만족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죠.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욕망은 능력을 꺼내는 열쇠다. 누군가가 해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지만 그 능력은 욕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톰 브레디처럼 미식축구를 할 능력이 없다면 그처럼 미식축구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욕망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소년일지라도 은행에 수백만 달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 설령 제프 베이조스만큼 돈을 갖고 싶다고 바라진 않더라도 말이다. 욕망이 있다면 능력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묻지 말자.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르러서야 그곳에 어떻게 올라야 하는지 알았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야 어떻게 비행기를 만드는지 알았다. 방법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AM 주파수에 맞춰놓고서 FM 음악을 듣길 소망한다. FM 음악을 듣고 싶다면 라디오를 FM 주파수에 맞춰야 한다. 자유롭길 원한다면 나에 대해 공부하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생각은 자유와 관련이 있다. 종종 사람들이 인생에서 뭔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좀 더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리라. 우리가 여는 세미나에서 샌디 갤러거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버릴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존중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빌 고브도 이렇게 말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 아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도 아닙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공부하는 것으로 되돌아가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나의 지적 능력에 비해 나의 감각이 맡은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큰 자유를 즐기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내가 만끽하는 자유는 1961년에 처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집어들었을 때 머물던 지점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당시 나는 26살이었고 살면서 책이라고는 한 장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책은 너무 두껍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우리 집에 훌륭한 서재를 갖췄고 책을 사랑한다. 독서를 사랑하게 됐고 책을 많이 볼수록 더욱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신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이해가 없다는 것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감옥에서 산다. 아치볼드 매클리시가 쓴 연극 자유의 비밀에는 한 인물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돼지나 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여기까지 밥 프록터 부의 확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밥 프록터는 40년간 잠재의식의 힘을 연구해 왔으며
앤드류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을 계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에서 첫 번째로 소개된 인물로 부와 성공을 이룬 1%의 공통된 성공 법칙을 이해하고 몸소 실천하며 설파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의 이전 저서들은 절판되어서 중고책이 38만 원에 거래될 만큼 큰 깨우침을 주었던 책들이었는데요. 2022년 초에 작고한 저자의 유언과 같은 신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번 신간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과 진동의 법칙 등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담고 있는데요. 저자는 36년 전과 같은 논제로 책을 쓰지만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고 훨씬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같지만 실제 그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저술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을 말하는데요. 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과정을 요약하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정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결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욕망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가장 첫 번째가 됩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던 저자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땡땡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현재형으로 적고 상상을 통해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걷고 말하고 행동하며 결과에서부터 시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정한 규율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저자는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정한 목표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그에 따라 움직이도록 자신을 통제하고 규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녹음해서 매일 30일간 듣겠다라고 정하고 지켜 나가는 것이 있겠죠. 저자는 잠재의식에 새로운 생각들을 새기는 일이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만 머지않아 점차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잠재의식이 불편해하는 생각들로 새로운 목표를 세워 성장해 나가라 조언하는데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이어나가기를 권장합니다. 저자 또한 삶의 마지막까지 공부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의식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밥 프록터가 알려주는 부와 성공의 비밀,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